과학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험 중 하나로 꼽히는 유니버스 25. 그것은 1968년 미국의 동물행동학자 존 B 카룬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든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될지 늘 궁금해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이 바로 유니버스 25였죠. 그리고 그 실험 대상은 바로 흰 쥐였습니다. 그는 먼저 실험실이 될 우리를 건설했습니다. 가로 세로 2.6m, 높이 1.4m인 네모난 공간 안에 250개 이상의 각각의 방들과 중앙 광장도 마련했죠. 이는 최대 3,84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꽤 커다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쥐 4쌍을 풀어놓았습니다. 이곳은 쥐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요. 항상 21도에서 32도 사이의 적정 온도로 관리되었으며 한두 달에 한 번씩 청소와 소독을 해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었죠. 먹이와 물은 무제한 제공되고 천적도 없었기에 그야말로 쥐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번식을 시작하자 유토피아는 5년 뒤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 좋았습니다. 4쌍의 쥐들은 처음 투입되고 난 뒤 한동안은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안락한 환경이 지속되자 이내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5일째 되던 날 첫 출산에 성공하죠. 그 후 개체수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55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지속되자 쥐들은 안심하고 끊임없이 번식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 시기 동안 많은 개체수가 우리 왼쪽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는 카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특이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렇게 315일째에 접어들고 8마리로 시작한 개체수는 어느덧 620마리로 늘어납니다. 이는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개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쥐들의 번식률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단계에서는 개체수가 55일마다 2배로 늘어났지만 정체기에서 2배로 늘어나는 데는 145일이나 걸렸죠. 그래도 이 시기는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체수가 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어 600일째에는 개체수가 약 2200마리까지 늘어나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쥐들의 행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기괴한 모습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개체수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카룬 박사는 이 단계를 죽음의 단계라고 명명했죠. 개체수가 공간 최대 수용치의 60%에도 미치지 않는 여유로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접어들자 카룬 박사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쥐 사회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는 계급이 생겨난 듯 보였고 그에 따른 집단 난투극도 나타났습니다. 힘이 강한 수컷 쥐들은 집단을 형성해 몸집이 작은 쥐들을 공격하며 방을 차지했죠. 싸움에서 승리한 우두머리 수컷들은 여러 암컷을 거느렸고 물과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 사회의 상류층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밀려난 중도포기자 수컷들은 마땅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먹이 경쟁 또한 치열해졌죠. 이는 주거와 소득이 불안정한 극빈층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종종 짧은 혈투를 벌였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먹이를 차지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영역 다툼도 아니었으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함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서로 간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특정 쥐는 반복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그저 반사회적인 행동처럼 보였죠. 또한 일부에게서 동성애 행동이 관찰되었으며 지나치게 어린 암컷과의 교미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을 차지한 수컷, 알파메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을까요?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젊은 수컷들에게 자리를 뺏길까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교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암컷이 있는 방을 보호해주지도 않았죠. 보호받지 못하고 공격당한 암컷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에 일부는 새끼들을 버렸고 일부는 새끼를 공격하거나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패배자들의 암컷들 또한 이와 같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새끼 사망률이 9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카룬 박사는 이들을 보고 공격적인 암컷이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새끼들의 죽음, 그리고 낮은 번식률은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다음 세대의 번식률은 어땠을까요? 카론 박사는 대부분의 공간을 기존 세대들이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신규 세대의 쥐들이 억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억눌린 어린 쥐들은 성장하면서 기존 세대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들은 성장기에 방치된 채 자라났기 때문에 다른 쥐들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행동했죠. 그들은 다른 쥐들과 떨어져 살았으며 경쟁에서 벗어나 남은 먹이를 먹거나 다른 쥐들이 잠든 후에야 먹이를 찾아 먹었습니다. 또한 다른 쥐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고 교미 또한 하지 않았죠. 광장의 수컷쥐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들을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미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하루 종일 세수만 하는 등 자기 치장에만 공을 들였습니다. 카론 박사는 이들을 아름다운 쥐라고 칭했죠. 그렇게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 공간은 넓어지고 환경은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체수의 증가를 일으키지는 못했는데요. 남아있던 쥐들은 공간이 넓어졌음에도 번식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털 손질만 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쥐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고령화되었고 멸종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론 박사는 쥐들의 전멸을 예상하고 1800일째 되는 날 실험을 중단했죠. 설치류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그는 이 실험을 단 한 번만 한 게 아니었는데요. 실험명에서 알 수 있듯 25번이나 했었죠. 소름 돋는 점은 매번 똑같은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는 실험에서 쥐들의 죽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육체적 죽음,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사회적 죽음은 교미하지 않는 수컷과 새끼를 버리는 암컷, 그리고 다른 쥐들과의 교류와 교미를 포기한 다음 세대의 모습에서 보여졌으며 이는 결국 개체수의 붕괴를 초래했죠. 이 실험에서 보여진 이상현상들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실험에서 관찰된 쥐들의 모습은 결혼 기피와 딩크족의 증가, 그루밍족, 욜로족, 빈부격차 등 인간 사회의 문제점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 사회도 결국 죽음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성급한 결론입니다. 더욱이 이 실험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근친교배의 문제점이 무시되었다는 겁니다. 근친교배는 유전적 다양성 감소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또한 떨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와 아름다운 쥐와 같이 실험에서 이상행동을 보인 쥐들은 근친교배로 인해 문제가 생긴 쥐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쥐들에게 제공된 공간이 실제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교육과 제도화 등 쥐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니버스 25는 현 시대에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소멸 단계에 들어선 한국 사회, 그리고 이와 닮은 점이 많은 유니버스 25. 이는 한국이 세계의 저출산 실험장이 된 것과 중첩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